정신의 구조화. 1944년에 페어베어는 동기와 발달에 대한 자신의 혁신적인 전제들이 역동구조 이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아가 리비도 에너지를 가지며 현실의 외적 대상들과의 관계들을 추구하는 통일되고 완전한 구조라고 생각했다. 만약 대상들과의 관계가 만족스럽다면 자아는 완전하고 온전한 상태로 남는다. 자연적인 외적 대상들과의 관계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보상적인 내적 대상들이 발생한다. 이러한 내적 대상들의 증가는 자아의 분열을 가져온다. 왜냐하면 자아의 일부가 내적 대상들과 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내적 대상들에 대한 자아의 애착과 헌신은 본래의 완전한 자아를 파편화한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무슨 얘기냐면 표현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내적 대상이라는 게 한 세 가지 종류가 나와요. 이상화된 대상, 아이디얼라이즈드 오브젝트가 있고, 그리고 유혹하는 익사이팅, 흥분시키는 대상, 익사이팅 오브젝트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거절하는 대상, 리젝팅 오브젝트. 이런 대상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대상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자기를 흥분하는 대상을 따라가는 마음을 리비디널 이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리비도적 이고가 있고 또 자기를 거절하는 대상을 쫓아가는 자기 마음을 이것을 엔티 리비디널 이고라고 그래요. 또는 인터널 세버터라는 내적 파괴자라는 이 용어를 처음 쓰다가 나중엔 반리비도적 이고라는 이런 용어를 쓰고, 그리고 이상적인 대상, 아이디얼 오브젝트를 쫓아가는 마음을 센츄럴 이고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고라는 말들이 또 세 가지가 있고 대상이라는 말도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걸 각각 독립되게 이해하는 게 아니고 센츄럴 이고는 이상적인 대상하고 함께 간다. 또 아까 리비디널 이고는 익사이팅 오브젝트, 유혹하는 대상과 자기 리비도적 이고가 항상 한 쌍으로 움직이고, 또 하나는 엔티 리비디널 이고라고 하는 반 리비도적 자아와 리젝팅 오브젝트가 항상 같이 간다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짝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있다고 하는 건 대상을 향하는 자기 마음이 없이 대상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상과 이고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고가 쪼개지긴 하지만 이고만 쪼개지는 이 대상이 각각 다른 대상, 만족스러운 대상과 만족시지 못한 대상이 있는데 만족시지 못한 대상들에게 향하는 마음들이 결국은 자기 안에서 자기 마음의 일부가 찢겨져 나갈 거 아니에요. 이게 부분적인, 그래서 원래 센츄럴 이고라고 하는 통합된 이고가 있었는데 이게 외부 상황이 좋지 않으면 이 센츄럴 어떤 나쁜 대상들이 아까 두 가지로 있었죠. 하나는 자기를 만족시킬 것 같은데 만족시켜주지 않고 있는 이 유혹하는 대상에 대해서 계속 희망을 가지고 쫓아가는 마음이 있죠. 이 두 가지가 쌍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센트럴 이고 입장에서는 유혹하는 대상도 보기 싫지만 그 주지도 않는 대상, 그 사랑을 주지도 않는 대상에 희망을 갖고 따라가는 내 마음을 센트럴 이고가 못 견뎌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찢어내요. 그러니까 가문에서 축출해버리는, 도대체. 그 유혹자만 미운 게 아니고 유혹하는 자를 따라가는 내 마음을 여기서 잘라낸다는 얘기예요. 이게 분열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센트럴 이고가 자기가 평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용납할 수 없는 마음을 분열시켜낸다는 얘기예요. 그때 이 내 마음의 일부를 가져가는 대상하고 함께 한 통속으로 내쫓아버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리젝팅 오브젝트도 이제 배드 오브젝트 중에 하나죠. 결국은 자기를 거절할 때 그 거절하는 그 마음을, 그래도 나쁜 사람 쫓아가는 마음, 이게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강렬하죠. 자기를 버린 사람을 못 버리고 계속 쫓아가는 이 마음, 이게 엔티 리비디널 이고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어요. 여기는 파괴적이고 희망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마음은 반 리비도적 이고라고 하는 걸 어떤 기능을 하냐면, 유혹하는 대상이나 유혹하다가 결국 자기를 버렸으니까 유혹하는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이죠.
또 하나는 결국은 만족시켜주지 않을 그 유혹하는 대상을 쫓아가는 자기 마음, 리비디널 이고를 또 공격을 해요. 그 자기 마음 안에서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마음. 이게 엔티 리비디널 이고라는 얘기. 이런 마음들이 하나의 프로이드는 이고, 슈퍼 이고라는 마음의 기능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기구가 있다고 봤는데, 페어베어는 여기서 세 가지 종류의 관계 유닛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고가 있고 오브젝트가 있는 게 아니라 이고하고 오브젝트는 부분적인 것일지라도 다 쪼개진 상태에서 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상 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은 어떤 심리적인 유니트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과 자기 마음은 항상 대상하고 함께 연결되어 있는 이런 유닛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점에서 굉장히 탁월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이 따로 있고 자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대상과 자기가 어떤 대상, 대상의 실제 대상 중에 실제 대상이 자기를 유혹하고 있는 부분이 내면화되면서 유혹하는 대상이 되는데 그 유혹하는 대상에 끊임없이 희망을 가지고 쫓아가는 내 마음, 이것을 하나의 유닛으로 형성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밖에 있는 실제 리얼 오브젝트, 현실 대상이 결국 내적 대상을 형성하게 하고 그 내적 대상은 내 마음과 함께 있다는 거죠. 내 마음하고 상관없는 대상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과 자기 마음이 함께 움직이는 것을 정교하게 지금 설명해 놓고 있는 과정이에요. 페어베어는 자신이 프로이트의 자아 개념을 단순히 수정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자아의 개념은 그가 수정한 프로이트 이론 중에서 가장 획기적인 것이었다. 그는 자아 에너지가 원본능으로부터 퍼올려진 것이라기보다 원래부터 자아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페어베어니 말하는 자아 개념은 프로이트의 자아 개념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프로이트의 구조 이론에서 자아는 원본능으로부터 나오는 육동 에너지들을 조절하며 원본능의 요구들과 초자 그리고 현실의 요구들 사이에서 타협을 주관하는 정신 체계로서 기능한다. 그러나 건트립이 지적하듯 페어베어의 자아는 프로이트가 말한 외부 현실의 적응 기제로서 비인격적인 원본능 표면 위에 형성된 피상적 자아가 아니다. 페어베어의 자아는 원래부터 온전한 정신적 자기이며 출생 이후의 대상관계 경험을 통해 구조적 유형으로 분화해가는 하나의 전체다. 페어베어이 사용한 자아 개념은 요즘 프로이트 학파가 사용하는 자아 개념보다 기능적 의미에서 자기라는 용어에 훨씬 더 가깝다. 페어베어는 고전적인 용어를 새로운 의미로 사용함으로써 그의 구조적 이론이 지닌 논란 많고 까다로운 몇몇 측면들을 피해간다. 예컨대 자아가 원래 통일된 완전한 전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견해는 대부분의 정신분석학 발달 이론들과 반대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발달 이론은 미분화되거나 통합되지 않은 자아 또는 자기가 차츰 분화되고 나서 다시 통합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건트립은 페어베어이 때로는 원래의 통일체라는 말을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가능성 있는 자아 잠재력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며 또 때때로는 성격의 역동적 분신 혹은 심장불안의 뜻으로 사용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페어베어의 정의나 건트립의 설명 모두는 당혹스러운 것임에도 마찬가지다. 만약 원래적 자아의 전체성이 잠재적인 어떤 것을 지칭한다면 이것이 태어날 때부터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또한 자아의 전체성이 성격의 중심이나 심장부를 가리킨다면 왜곡된 대상관계들을 통해 그 중심이 분열되는 것은 대체 무슨 까닭일까? 하나의 중심이 분열되어 두 개 또는 세 개의 중심들이 생기는 것일까? 페어베어는 리비도라는 용어를 새로운 의미로 사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아라는 용어도 의미를 바꾸어 사용했다. 이러한 용어의 사용이 그의 이론의 일부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이건 어쩌면 이번 저자들이 페어벤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이지 않은 카멘트들이죠. 그런데 나는 이런 카멘트가 다 맞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쩌면 페어벤의 더 큰 부분을 가리고 있는 비판일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서 잠재적인 어떤 전체성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실제로는 이게 틀린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어떤 잠재성을 타고나지만 그것 자체 안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잠재성이기 때문에 실제로 없는 게 아니냐. 그래서 말하자면 이분법으로 접근을 하는데 우리 인간을 이해하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거죠. 처음부터 자아가 없었다. 잠재적인 자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자아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은 좀 지나친 얘기가 아닌가 생각하는 게 우리가 언어에 대한 이론 얘기할 때 우리는 인간은 언어의 딥 스트럭처를 깊은 구조 딥 스트럭처 오브 랭귀지를 우리는 타고 태어났다고 하는 게 어떠면은 언어학자들의 공통된 통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말을 가지고 태어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말을 배울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 잠재성은 처음에 없었기 때문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유물론적인 견해죠. 그런데 잘 봐야 될 게 어떤 사람이나 어느 사회에 태어나거나 그 사회에 있게 되면 1년 한 2살쯤 되면 말을 하게 돼요. 그 말은 미국에 태어나면 미국 영어를 하게 되고 프랑스에 태어나면 프랑스 말을 하고 한국에 태어나면 한국말을 해요. 그렇지만 동물의 세계에 이 사람이 태어나면 말을 못 배워요. 그래서 적절한 환경 속에서 인간의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깊은 숨겨진 스트럭처, 잠재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이론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심리 구조도 마찬가지 딥 스트럭처가 우리는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무시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태어날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다고 해서 이건 없다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여러분들이 줄기세포라는 요즘 과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죠. 세포가 있는데 처음 발달하는 줄기세포가 발달한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줄기세포가 어떤 것은 팔이 되고 어떤 것은 이게 심장으로 발달하고 어떤 것은 다리가 되고 한다는 얘기. 근데 이 줄기세포인 상태에서는 모든 잠재성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이건 팔도 아니고 심장도 아니고 다리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난 게 없느냐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미 빌트인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너무 쉽게 비판적으로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그 다음으로 가보죠. 근데 교수님 저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 항상 이 그 전체자라든가 하나의 전체라든가 이런 표현이 사실 좀 너무 모호해요. 뭐하죠? 이게 뭘 말하는 거지 항상. 왜냐하면 이게 여기서 페어 배영이 말하는 어떤 기능적인 의미에서의 자기라는 용어에 더 가깝다고 자아 개념이. 근데 이게 분석 심리적인 관점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항상 느끼는 게 에고와 셀프의 관계 뭐 이런 걸 내적 자기와 에고의 관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이게 하나의 전체가 뭐지? 그러니까 이 제일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고다 셀프다고 하는 개념이 어쩌면 셀프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셀프 레프레젠테이션을 하나의 그 표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레프레젠테이션 자기라고 하는 개념이니까 그 축소돼서 보는 개념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건 어떤 대상을 object representation이라고 그러죠. 어떤 외부의 대상을 표상하는 걸 내적 표상. 그래서 대상 표상이란 object representation이라고 있다고 한다면 그 대상 표상들이 우리한테 많이 있겠죠.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지만 또 나에 대한 표상도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의 표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우리의 사이키 전체를 자기라고 얘기할 수, 셀프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정부는 무엇이냐 할 때 정부에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있어요. 그렇지만 외부에 우리를 대표할 때는 누가 우리나라를 대표해요? 하나의 대통령의 행정수반이지만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또 국가의 대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셀프가 우리가 자기라고 할 때 자기를 남과 대비해서 자기를 얘기할 때는 셀프는 어더와 나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나의 사이키 전체, 어쩌면 내 바디하고 사이키 전체를 통합하는 나라는 존재, 이런 개념으로 또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캐런 호나이가 맡은 셀프의 개념은 이런 통합적인 개념에 가깝죠. 그래서 이 속에는 여기서 해변 이론 속에서도 이고가 센트럴 이고라고 하는 개념이 어쩌면 이런 개념에 가깝죠. 우선 분열되기 이전 상태, 외부 현실이 자기에게 불만족을 가져오지 않는 이상적인 상태라고 한다면 이 센트럴 이고가 깨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외부에서 그래티피케이션이 일어나지 않고 자기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거나 자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나쁜 대상을 경험할 때 자기를 만족시키지 않는 대상 경험이 있게 되면 그 대상의 어떤 측면들, 그 측면들이 내면화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 내면화된 어떤 측면을 가진 외부 대상이 생기면 페어벤 얘기로는 그럼 그 외부 대상 혼자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외부 대상을 쫓아가는 내 마음이 함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외부 대상이 있기 전에는 온전했던 내 마음이 일정 부분이 떨어져 나간다는 분열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부 세계가 너무 험난한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 분열이 아주 심해서 내적 대상이 엄청나게 많아지면 내적 대상이 많아진다면 거기에 마음 쓰는 내 마음들이 하나씩 쪼개져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이고가 파편화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이고가 점점 더 분열돼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온전한 자아로서 기능을 할 수가 없다. 통합된 자아를 가질 수 없는 상태까지 가버린다는 얘기. 심하면. 그래서 어쩌면 셀프라는 것, 이고, 셀프 이 개념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이고라는 이름을 가지고 셀프를 얘기하는 분도 있고 셀프라고 하면서 이고를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용어들의 혼란이 있어요. 근데 우리말로도 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자라고 하고 자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떻게 잠정적으로 셀프는 자기라고 표현하고 이고는 자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국에서 통합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번역도 어떤 인위적인 번역이죠. 우리말 항상 이게 헷갈려요.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아티클에서 이 저자는 이고나 셀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이해를 해야만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런데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이게 비교 정신분석을 공부하지 않고는 정신분석 문헌을 다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고나 셀프라는 용어들 각자가 그때그때 각각 다르게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페어베언에 따르면 아동이 어머니와 갖는 관계는 기본적으로 만족스럽거나 불만스러운 두 가지 특징을 갖는다. 어머니가 단순히 거절할 때보다 어머니가 어떤 희망이나 기대감을 준 뒤 거절했을 때 아동은 더 심각하게 분열되고 어머니와의 관계는 더 불만스러운 것이 된다. 아동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만족을 주는 어머니, 유혹하는 어머니, 박탈하는 어머니라는 서로 다른 대상들을 경험한다. 현실에서 어머니와의 관계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그 만족스럽지 못한 관계는 내면화된다. 그 결과 하나의 내적 관계가 아니라 어머니와의 외적 관계가 갖는 세 가지 특징들과 상응하는 세 가지 내적 관계가 형성된다. 헤어메어는 하나의 외적 대상에서 분리되는 세 가지 내적 대상들을 이상적 대상, 어머니의 만족스러운 측면, 흥분시키는 대상, 약속을 남발하는 어머니의 유혹적인 측면, 거절하는 대상, 어머니의 박탈하고 주지 않는 측면이라고 불렀다. 어머니의 여러 특징들이 내적 대상으로서 내면화되고 확립됨에 따라 외부 지향적인 전체 자아의 일부분은 본래의 통일체 상태에서 분열되어 내적 대상 관계에 얽매이게 됐다. 흥분시키는 대상과 동일시된 자아의 일부는 흥분시키는 대상이 약속하는 만족을 계속해서 갈망한다. 페어베어는 이러한 흥분케 하는 대상에 얽매인 자아의 일부를 리비도적 자아라고 불렀다. 거절하는 대상과 동일시된 자아의 일부는 어떤 접촉이나 만족에 대해서도 적대적이며 냉소적이다. 그는 이러한 거절하는 대상에 얽매인 자아의 일부를 반리비도적 자아라고 불렀다. 초기의 페어베어는 반리비도적 자아를 내면의 방해자라고 불렀다. 페어베어이 중심적 자아라고 부른 자아의 일부는 이상적 대상, 즉 어머니의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측면에서 묶여있다. 중심 자아는 외부 현실 세계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데 이용되는
자아의 일부다. 페어베어의 구조이론의 본질적 원리는 자아와 대상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상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자아의 일부와 분리되어야 한다. 자아의 일부와 관련되지 않은 대상은 정서적으로 무관한 것이 된다. 대상과 관련되지 않은 자아는 생각할 수조차 없다. 식물이 흙, 물, 햇빛과 접촉하면서 자라나듯 자아는 현실 또는 내적 대상관계를 통해 자란다. 자아가 생존하고 자라나기 위해서는 대상들이 필요하다. 설리반 이론에서 성격이 대인관계 없이는 형성될 수 없듯이 페어베어의 이론에서 대상 없는 자아란 존재할 수 없다. 만족스럽지 못한 어머니와의 관계가 내면화됨에 따라 원래 완전했던 자아는 분열되고 분열된 자아는 현실의 사람으로부터 내적 대상들로 관심을 전환한다. 페어베어는 자아의 분열된 조각들, 리비도적 자아와 리비도적 자아를 부차적 자아들이라고 불렀다. 자아의 분열된 부분들은 현실 대상과 관계를 맺지 않으며 다만 우상적인 내적 대상들과 관련을 가질 뿐이다. 페어베어는 흥분케하는 대상과 거절하는 대상은 결코 만족시켜주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나쁜 대상이라고 말했다. 자아는 나쁜 대상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좌절, 분노, 채워지지 않은 갈망들로 얼룩지지 않은 현실의 어머니와의 관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나쁜 대상과의 관계를 유지한다. 여기서 잠깐 제가 보충 설명을 한다면 이거 중에 아까 리비도적 이고, 리비디널 이고하고 엔티 리비디널 이고 이런 이고 하나의 부분 이고라고 할 수 있겠죠. 분열된 이고. 이건 센트럴 이고하고 관계에서 센트럴 이고는 아까 이상적인 대상과의 관계를 맺기도 하지만 유일하게 센트럴 이고는 외부 대상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쁜 대상하고 연결되어 있는 자기적 여기서 리비디널 이고나 엔티 리비디널 이고 이런 이고들은 이걸 두 개를 합쳐서 서브시디어리 이고스라고 불렀는데 서브시디어리 이고스라면 부차적인 이고, 그러니까 센트럴 이고하고 다른 개념이죠. 이런 부차적인 이고들은 외부 대상과의 관계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유일하게 내적 대상들과의 관계만 하는 자기의 쪼개진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센트럴 이고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일정 부분이 리비디널 이고로 분열되고 또 엔티 리비디널 이고로 분열됐다고 한다면 그만큼 센트럴 이고, 외부하고 직접 관련, 외부에 있는 대상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센트럴 이고는 점점 작아졌다는 얘기죠. 그만큼 그래서 우리가 분열이 많고 나쁜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센트럴 이고, 중앙 이고는 점점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적 대상이 점점 늘어난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 내적 대상이 점점 커져버리면 결국은 이게 정신병리적인 현상이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센트럴 이고가 점점 약화되기 때문이에요. 분열되지 않은 자아가 점점 세력이 약화되고 힘이 없어지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우리가 정신병리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쪽에서 정신병리학적인 접근을 할 수 있겠죠. 앞서 말했듯 아동은 좋은 대상, 즉 이상적인 대상도 내면화된다. 좋은 대상은 지나치게 흥분시키고 거절하는 어머니의 부분들이 분리된 후 남은 특성들로 이루어진다. 페어베어는 이상적인 대상의 내면화를 자신의 도덕적 방어라고 명명한 2차적 발달의 결과로 보았다. 중심자아는 이상적 대상이 요구하는 이상에 맞추어 살려고 애쓴다. 중심적 자아는 자신이 좋은 대상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면 좋은 대상과 접촉할 수 있고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심적 자아가 완전한 도덕성을 추구하는 것은 부차적 자아들이 나쁜 내적 대상들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분산시키고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부차적 자아들이 분열되면 중심적 자아의 일부는 분열된 자아들을 방어하기 위해 내적 대상에 집중한다. 그리고 나머지 중심 자아는 외부 세계의 사람들과 관계 맺는 데 사용된다. 정신병리는 파편화된 자아의 부분들이 현실의 대상 관계를 포기하면서까지 내적 대상들에 집착하는 데서 비롯된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정말. 정신병리는 결국은 파편화된 자아의 부분들이 그 자아 중에 아까 얘기하는 subsidiary egos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리비디널 이고나 안티리비디널 이고가 이런 파편화된 자아는 왜 현실 대상 관계를 하는데 동원되는 게 아니고 내부에 있는 나쁜 대상하고 관계만 맺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실 대상 관계를 포기하는 내 마음의 부분이 자꾸 늘어나게 되면 결국 이런 현실 대상과의 관계를 포기하고 내적 대상하고만 내적 대상을 버리지 못하는 건 결국은 나쁜 대상, 여기서는 나쁜 대상이 두 가지로 있는데 결국은 아이 입장에서 이게 우리가 도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아이가 자기에게 나쁜 대상이라고 아이들은 처음에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희망을 버리지 못하게 하는 대상. 우리 엄마가 계속해서 나를 사랑할 거야. 지금은 사랑하고 있지 않지만 나를 사랑해 줄 거야 라고 끊임없이 엄마에게 희망을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은 나를 유혹하고 있는 엄마의 마음에서 조금 더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다는 얘기. 잠시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엔티리비더널 이고라고 하는 거. 반리비도적 이고는 자기를 거절하는 대상과 동일시가 일어나면서 분노로 가득 차인 파괴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기를 버리는 대상과 자기가 동일시되어 있는 자기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자기의 내적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만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적 대상에 대한 집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쁜 대상에 집착하고 있는 이 마음이 점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 결국은 그 부분이 넓어지면 현실 대상 관계를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건강하게 살아갈 힘들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입장에서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페어베어는 내적 대상들과 부차적 자아들의 관계를 복잡하게 설명한다. 따라서 여기서 그의 설명을 다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다만 그의 설명의 핵심적인 부분만을 짚고 넘어가려고 한다. 페어베어는 리비도와 공격성이라는 프로이트의 이중 본능 원리 중 리비도만을 유일한 동기로 인정했다. 그리고 단일 원리인 리비도의 좌절에 의해서 강력한 반작용인 반리비도적 세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했다. 아동의 자아 중 유아적 의존에 대한 갈망을 포기하지 못한 부분은 리비도적 자아를 형성한다. 따라서 아동에게 리비도적 자아는 희망의 저장소다. 흥분시키는 대상에 집착하는 리비도적 자아는 그 대상이 약속했지만 충족시키지 못했던 희망들을 간직한다. 리비도적 자아는 현실의 어머니로부터 만족을 얻고 싶다는 갈망이 너무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내적 세계 안에서 흥분시키는 대상과의 합의를 갈망한다. 때문에 리비도적 자아는 흥분시키는 대상과의 박탈된 관계 안에 남아있으려고 한다. 그러나 그 관계 안에는 결코 실현되지 않는 약속만이 있을 뿐이다. 반면 반리비도적 자아는 리비도적 갈망이 좌절된 결과 발생한 모든 증오와 타겟성의 저장소다. 반리비도적 자아는 거절하는 대상의 애착을 느끼며 자신을 박탈하고 주지 않는 어머니의 측면과 동일시한다. 리비도적 자아는 유혹해놓고 만족시켜주지 않는 어머니의 박탈적 측면과 동일시된 자아의 부분이다. 반리비도적 자아는 약속해놓고 주지 않는 흥분시키는 대상에게 경로를 느낀다. 또한 반리비도적 자아의 경로는 자신에게도 향한다. 여기서 번역이 조금 잘못되어 있어요. 여기서 원래 문장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Another target of this rage is the libidinal ego because of its identification with the exciting object. 여기서는 이 분노가 향하는 것이 이 경로가 리비디널 이고를 향한다는 것을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리비디널 이고가 그러니까 여기서 리비디널 이고는 자기를 흥분시키는 대상과 동일시를 이루고 있죠. 자기를 흥분시키는 대상이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실제는 자기를 만족시키지 않는 이 대상을 쫓아가는 이 마음이 리비디널 이고인데 이 리비디널 이고 자체에 대해서 굉장한 분노를 느낀다. 이 분노가 그러니까 여기서 흥분시키는 대상뿐이 아니라 흥분시키는 대상과 동일시를 하고 있는
이 리비디널 이고, 리비도적 이고를 경로가 공격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경로는 누가 가지고 있어? 반리비도적 자죠. 근데 반리비도적 자의 경로는 자신에게도 향한다가 아니라 이때 자신이 아니라 여기서는 리비도적 이고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 자아죠. 근데 아까 얘기도 리비도적 이고와 유혹하는 대상과 리비도적 이고는 사랑 관계예요. 마찬가지로 엔티리비디널 이고하고 리젝팅 아브젝트는 사랑 관계예요. 둘이 동일시하고 있는 관계라는 얘기. 같이 짝이 돼 있는 대상이 여기서 공격하는 건 누구를 공격하느냐면 상대편. 여기서는 엔티리비디널 이고가 리비디널 이고와 유혹하는 대상 이 양편을 공격한다는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자기 딸을 꿰어내는 어떤 남자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가 그 자기 딸을 꿰어내는 그 유혹하는 그 남자아이를 미워할 뿐만이 아니라 그 남자에게 마음을 주고 있는 자기 딸을 쫓아내버리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이죠. 그 자기 마음 안에서 왜 내 마음이 저 사람을 엄마가 나한테 결국은 또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을 안 해주고 있는데 왜 계속해서 엄마가 사랑할 거라고 희망하고 이 마음을 거절했던 어머니를 경험했던 내 마음이 너 지금도 아직도 거기 희망을 가지고 있어? 정말 넌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공격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유혹하는 대상과 유혹하는 대상을 아직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공격하는 게 반리비도적 자아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마 번역이 조금 잘못된 부분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 다음으로 가보죠. 또한 반리비도적 자아는 어머니의 약속이 머지않아 성취될 것이라고 믿는 리비도적 자아를 증오한다. 반리비도적 자아는 흥분시키는 대상을 지속적으로 공격한다. 그것은 흥분시키는 대상이 거짓된 약속들을 만들어내고 따라서 리비도적 자아가 그 거짓된 약속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리비도적 자아는 내적 대상과 자아의 일부를 공격함으로써 자기 파괴적이고 자기 초벌적인 정신병리의 원인이 된다. 반리비도적 자아는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적이다. 반리비도적 자아는 타자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리비도적 자아를 증오하고 처벌한다. 그리고 의미 있는 관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타자들을 증오한다. 임상 현장에서 분석가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 진전되면 심각한 장애를 입은 환자는 자신과 분석가에 대한 악의에 찬 증오를 드러낸다. 페어베온의 용어에 따르면 그러한 저항은 관계를 맺는 주체이며 동시에 대상인 반리비도적 자아가 리비도적 자아와 흥분시키는 대상을 보여주려는 데서 발생한다. 여기도 원문 166쪽에 있는 부분인데 번역이 조금 어렵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돼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This is the anti-libidinal ego, punishing the libidinal ego and the exciting object.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반리비도적 이고가 리비도적인 이고하고 함께 흥분시키는 대상을 공격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때 both the subject and object of possible relatedness,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관계의 주체와 객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어느 걸 지칭하고 있냐면 리비디널 이고와 그리고 exciting object, 이게 주체와 객체가 될 앞으로 좋은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리비디널 이고하고 익사이팅 아브젝트 간에 이런 관계가 일어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래서 관계를 맺는 주체이며 동시에 대상이라고 하는 얘기는 반리비도적 자아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반리비도적 자아가 여기서만은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관계의 주체가 되고 또 동시에 객체가 될 리비도적 자아와 흥분시키는 대상을 벌주는 데서 발생한다. 그래서 여기서 주체와 객체는 뭐냐면
리비드널 리고와 그리고 흥분시키는 대상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오늘 발제 열심히 해주신 이윤숙님 지금 나누고 싶은 거 좀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네,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은 제가 임상을 하면서 굉장히 그 걱정도 되고 이렇게 좀 어떻게 해야지 이럴 때 이런 좀 걱정되는 케이스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는 말하지 않았던 사연이 있었던 거죠. 이 예. 사람이 죄책감을 유발하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떤 질문에 딸려서 나와버려갖고 이 사람이 굉장히 당황했어요. 굉장히 수치감도 느끼시고 그거를 놓치지를 못하겠대요, 이분이.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거를 그걸 놔야 된다는 건 내가 도덕적으로도 너무 알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나를 너무나 지나치게 공격하고 있는데도 이걸 놓았을 때 내가 어떻게 될까를 상상할 수 없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유아적 의존 상태에 있구나. 그렇죠. 그런데 이 과도기적인 관계 속으로 나아가려는 과정 어디쯤에 있구나. 그러면 치료자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이렇게 그거 자체를 잘 수용해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충분히 슬퍼하고 그걸 생각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뭐 이런 거죠.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죠. 이분에게서는 어떠면 지금 그 대상을 못 놓는 게 어떤 그렇죠. 면에서는 나쁜 대상의 업무에 있는 것이죠. 한편에서는 그렇죠. 심리 내적으로 그렇죠. 내적 대상 관계. 자기를 유혹하는 대상에 지금 꼭 매여가지고 희망을 못 버리고 그렇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자아는 쪼그라들고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했던 말이 교과서적인데 그냥 그 사람하고의 관계만 충분히 하다면 다른 사람들과 다 인연을 끊고 어디 혼자 조용한 곳에 가서 살고 싶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외부의 대상 관계가 원활하게 될 대상만 있으면 이 사람을 놓을 수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엄마가 새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아직 엄마가 만들어지기엔 좀 짧아요, 역사가. 그러니까 새엄마가 이 사람 안아주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열심히 안 했습니다. 이 나쁜 대상을 내가 놓았을 때 나를 채워줄 사람이 없다. 이 얘기예요, 결국은. 그거죠. 그래서 정말 교과서 같은 케이스가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은혜 받고 갑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네. 수고하셨어요.